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식물 번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자연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원회적으로 응용을 합니다. 식물에는 유성 번식과 무성 번식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는 자연 상태의 식물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시킨 두 가지 생존 전략인 종자와 그 다음에 클론을 분류하고요, 분석하고 이것을 인류가 농업과 원예에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명의 시작과 함께한 관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번식의 기술은요,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초기 농부와 정원사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배우며 야생의 번식 방법을 재배 환경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현대 기술이 발전했더라도 성공적인 번식의 핵심은 여전히 식물의 자생지 환경과 생리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기후는 번식 방법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한랭 기후에서는 온실이나 인공적인 열이 필요하지만 열대 기후에서는 노지에서 쉽게 번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예로 오스먼다 레갈리스, 이것은요, 포자로 번식하거나 영양 번식으로 증식을 하고요, 수명이 짧은 포자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성공적인 번식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식물은 두 가지 생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놀라운 거죠. 먼저는 유성 번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영양 번식이 가능합니다. 유성 번식이란 암수 유전 물질이 결합하여서 부모와는 다른 유전적 구성을 가진 개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척박한 환경을 식민지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적응과 다양성이 가능해집니다. 영양 번식은 부모 식물의 일부가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클론이 생성됩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것이지요. 유성 번식과 환경 적응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주 가혹한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일까요? 사막의 가뭄, 고산지대의 강풍 등 극한의 환경은 식물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이럴 때 해결책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휴면을 하는 방법이 있죠. 식물의 배아는 종자라는 보호막 안에서 휴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뭄이나 혹한과 같은 불리한 조건이 지나가고 생장에 적합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즉, 종자는 식물이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자 번식은 부모 세대의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부모와는 미세하게 다른 특성을 가진 후손을 만듭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진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왼편의 이 사진은 아데니움 오베썸이라는
소코트라 섬에서 발견되는 식물인데 아주 특이하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리적 고립과 고유종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속, 즉 같은 지너스의 식물이라도 지리적 격리는 전혀 다른 종으로 분화를 이끌어냅니다. 바다나 산맥으로 격리된 식물 군락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고유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여기 보여드리는 아데니엄 오베섬에서 서브스피시스로 스코트라넘은 아프리카 북동부 해안의 소코트라 섬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입니다. 약 160만 년 동안 대륙과 격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진화했으며 섬 내에 250여 종의 고유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바터스 유네도와 아바터스 안드라치네가 자연교잡하여서 아바터스 안드라치노이드스가 탄생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두 가지 또 방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양적으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에치엄 윌드 프레티는요, 척박하고 건조한 화산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대한 꽃대를 올리고 막대한 양의 씨앗을 생산합니다. 수백만 개의 씨앗 중에서 소수만이라도 성체로 살아남을 확률 게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요, 구조적 진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웰위치치아 미라빌리스, 이것은요, 단 두 장의 잎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신에 2m 이상 자라는 이 잎은 거대한 직근으로, 즉 탭 루트로 수분을 모으는 깔때기 역할을 합니다. 암수 딴구루 식물로 디오이시어스예요. 그러니까는 암수가 따로 있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식물들이 암수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번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 성별의 개체가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은행나무만 하더라도 역시 암수가 딴 그루이죠. 디오이시어스이에요. 아마도 아주 오래전에는 식물들이 이렇게 암수 딴 그루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함께 가는 것을 시도해 보기도 하면서 어떤 게 환경에 적응하기 좋은 것인가를 결국은 진화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원예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파종의 득과 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야생의 유전적 다양성을 이용해서 더 강건하고 아름다운 품종을 선발해 왔습니다. 이 장점으로는요, 새로운 형태의 꽃과 잎, 습성을 가진 품종이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없는 깨끗한 개체를 얻을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대량 증식에 유리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유전을 응용하지 못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유성 번식된 묘목은 부모 식물의 우수한 형질을 100% 모두 물려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병성이나 환경 적응력이
부모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역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결책으로는요, 다비디아 인볼루크라타와 같이 깊은 휴면이 필요한 종은 처리 과정이 복잡해서요, 검증된 종자 공급원을 이용하거나 격리 재배해서 꽃가루 오염을 막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슨 해결책인지 모르겠네요. 영양번식과 복제의 효율성. 영양번식은요, 식물이 씨앗 없이 자신의 조직을 이용해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을 만드는 무성생식 방법을 말합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변형된 줄기와 뿌리가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괴경이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긴 줄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감자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구근은 콤이라고 하는데요. 크로커스와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위구경은요, 수도벌브라고 해서요, 심비디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들은 양분을 저장하고 불리한 환경을 견디고 적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재생 능력을 측면에서 보면요, 세인트 폴리아, 이것은 아프리카 제비꽃이죠. 이것이나 베고니아는 잎 조직만으로도 새로운 개체를 재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번식이 변형된 줄기와 뿌리로 이것이 영양번식도 가능하고, 또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잎 조직만으로도 이것이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조직배양 번식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식물 어느 부위에서도, 심지어 여기에서 나오는 꽃에서도 이것이 번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속도 경제학이라는 단어로 우리 한번 보시죠. 이 식민지화를 개념화하는 건데요. 종자 번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자 생산이 어려운 환경이나 분포의 한계선에 있어서는요, 이 식물에게 아주 있는 어려운, 특히 종자 생산이 어려운 환경이나 분포 한계선에 있는 식물에게는 아주 유리한, 이것이 영양번식의 식민지화입니다. 이 하나의 예로는요, 레이어링 해서 휘무지가 하나가 가능한데요. 루버스 프로티코서스, 이 블랙베리죠. 이것은 그늘진 숲에서 꽃을 피우기는 어렵지만요, 대신에 줄기가 땅에 닿아서 뿌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빠르게 퍼져 나갑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런너라고도 하죠, 한국말로는. 또는 라이좀 방식이 있는데요. 아그로피온 레펀스, 이것은요, 지하 줄기를 통해서 마녀풀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확산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클론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덜란드의 누름나무병의 교훈이 있는데요. 얼름머스 프로세라 잉글리시 얼름, 이것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누름나무 개체군은 대부분 뿌리 흡지를 통해서 번식한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 클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960에서 70년대 네덜란드 누름나무병,
발병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했던 이곳은 저항성을 갖지 못하고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교훈은요, 영양번식은 개체의 형질을 유지하는 데 탁월하지만 질병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집단적 취약성이 또한 동반된다는 교훈을 얻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요, 형질을 보존함에 있어서는요, 이것만한 게 없죠. 정원사는 식물의 재생 능력을 이용하여서 부모 식물과 형질이 100% 일치하는 개체를 얻습니다. 이것은 변이가 심한 종자 번식의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물론 이제는 종자 번식을 통해서도 거의 100% 일치하는 그런 개체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삽목 방법 같은 것도 이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셀비아, 로즈마리너스, 골레오스 등 꿀풀과 식물은 줄기 삽목이 매우 용이합니다. 자, 꿀풀과 라미아시아에, 이 꿀풀과는 일단 삽목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은 오늘 하루 한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품종 개량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수세기에 걸쳐 교배로 만들어진 튤립파, 여기에서 이제 튤립파 품종 이름은 에스텔라 라인벨드와 같은 화려한 튤립 품종은요, 영양 번식을 통해서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야생 튤립, 튤립파 아스트랄리스에서는 전혀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화의 품종은 영양 번식을 통해서 품종이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자, 인류의 우연과 인류의 선택, 빵밀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BC 8000년 전에 트리콤 모노코컴이 와일드 고드 그라스와 교잡이 되어서 불임성 잡종이 탄생이 되어요. 그리고 이게 염색체 배가로 인해서 비호감 잡종인 트리티컴 디코컴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엠마 휘트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재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엠마 휘트가 또 다른 고드그라스와 교잡이 되면서 현재의 브래드 휘트가 탄생이 되고, 나달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이삭에 붙어있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수확이 용이한 상태인 것이죠. 해서 자연의 교잡과 인류의 선발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브래드 휘트에 대해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자연 접목과 식물 패밀리에 대한 이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자연 접목에 대해서 아주 가끔씩 관찰을 자세히 해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껍질이 얇은 나무들이 밀집하여 자랄 때 가지가 서로 마찰되어서 조직이 융합되는 현상, 이것을 바로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예 기술인 접목에 영감이 되었으나요, 유전적 교환이 아닌 물리적 결합일 뿐입니다. 플란트 패밀리스, 식물 분류학적 힌트는요,
같은 과에 속한 식물은 유사한 번식 습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스네리아시아의 과인 세인트폴리아와 스트랩토카퍼스 등은 잎꽂이가 아주 잘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미아시아와 같은 꿀풀과인 살비아와 라미엄, 이것은 줄기꽂이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를 먼저 알아보시고 어떤 습성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식물의 족보를 알면 번식 방법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공적인 번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이 야생에서 어떻게 자라고 번식하는지 이해하시고 사막의 선인장과 숲속의 양치류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환경을 잘 보십시오. 성공한 식물 재료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의 배합과 습도, 온도는 기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양, 습도, 온도 이것들이 먼저 잘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성 번식의 다양성과 영양 번식의 일관성 중에서 당신의 정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판단하셔서 밸런스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정원사는 자연의 학생이면서 번식은 자연이 가르쳐준 생존의 기술을 재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